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소곤 기술사입니다. 예, 다음 주에 136회 소방기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기술사가 극강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후에는 여러 학원들, 개인들이, 시험 후에는 올리고 있습니다. 예, 시험 전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분이든 어떤 고민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는 없죠.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제 소방기술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극강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 공부에 대한 부분 진행을 해 가야 될 것인가, 고민도 계속 하게 될 거고요. 이 방대한 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잠식해 가면서 공부를 해 가야 될까? 이 고민들을 저는 좀 풀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어떻든 간에 지금은 조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법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각각 옛날에는 교시별로 해가지고 점수가 매겨졌지만 지금 점수별로 각각 교시별이 아닙니다. 그 교시별로 각 문제별로 점수가 맞춰지게 돼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시험 출제하고 채점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정량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없으면 정량적인 문제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정해진 어떤 흐름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해설서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법규라든지 계산 문제라든지 정해진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은 전체의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소방기술사는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좀 더 창조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법규를 바꿀 때도 이분들이 써야 되는데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크게 봤을 때는. 그렇지만 또 우리는 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 봤을 때는 그 흐름에 맞춰 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자, 기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법규라든지 그다음에 시사적인 부분, 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본을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연결고리라는 부분들, 연결고리 장판지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었어요. 이 연결고리 장판지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기출문제 다 분석해서 관련된 문제를 다 엮었단 말입니다. 자, 이 기출문제 부분들을 연결고리로 묶는다는 뜻은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고 현재는 어떻게 나왔고 근데 미래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떻게 또 문제가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언제 나왔고 지금 나왔으니까 앞으로 언제 나올 것인다는 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변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또 장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연결되는 부분들을 두면서 뭐라고요? 여러분들 문제를 갖다가 각각 문제들을 풍성하게 엮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문제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염은 방염 원리 대상 물품 선호 기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방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물어봤어요. 자,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방염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결론에 적어주게 되면 문제치를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효율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문제질이라는 부분들은 좀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50점대에서 60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연결고리라는 부분도 그렇게 좋은 거다. 그런 건데 한번 볼게요. 연결고리가. 자, 오늘 제가 강의를 할 건데 특강은요. 연소고화하고 전기소방을 첫 번째 강의를 올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법 개정, 그다음 시사 문제를 두 번째 강의로 올릴 거고요. 세 번째 강의는 기계하고 땡땡하제, 나머지 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올려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소고항입니다. 자, 연소고항에서는 이 물적 조건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 물적 조건 중에서 연소 범위의 정의, 측정 방법, 전파법, 번호법, 측정 방법, 그리고 영향인자, 이것이 72에 82에 119에 나왔어요. 그럼 이 136회죠, 그죠? 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은 연소 범위의 정의, 영향 요소, 그다음에 측정 방법은 나올 때가 됐다. 이것은 별표 한 3개 이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영향인자는 온도, 압력, 촉매, 산소,
난류석 이런 부분들이 연소 범위의 영향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폭발 한계 계산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일 물질 존슨 법칙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도 111에 118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136회입니다. 이것도 나올 때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표 3개인데 예를 들면 이것은 뒤에 파라핀계 탄화수소와 관계 있어요. 파라핀계 탄화수소 10가지가 있어요. 매F, 부펜, 핵, 해옥, 노대. 자, 파라핀계 탄화수소 10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프로판의 화학 양연 조성비와 프로판의 연소 화학계와 연소 상한계를 알아보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프로판의 분자식을 알아야 되고 그 분자식을 가지고 완전 연소 방정식을 알아내야 되고 그 완전 연소 방정식 가지고 화학 양연 조성비를 뽑아내야 되고 화학 연소 조성비를 가지고 존슨 법칙에서 연소 하한계, 상한계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파라핀계 탄화수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얼마 전에는 폭발 한계와 연소 열의 관계 이렇게 버그스힐러 법칙 계산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가연성 혼합계 농도 표시법 중에서 당량비가 나왔습니다. 당량비가 1보다도 크다 아니면 1보다 작다. 자, 1보다 크게 되면 간홍 혼합기가 되고 1보다 작게 되면 희막 혼합기가 되겠죠. 102에 123이가 나왔어요. 지금부터는 서서히 비상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연성 혼합기를 표현하는 방법, 연소 범위를 표현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연공비, 연료와 공기의 비, 그다음 공용비, 공기와 연료의 비, 그다음 당연비, 실제의 연공비와 이론의 연공비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공기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나올 때가 됐네요. 자 가연성 도표는 공기선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MOC를 작성하고, CAT를 작성하고, LF를 작성하고, UF를 작성하고 이 부분들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연소구역, 비연소구역, 연소범위 연소구역, 비연소구역은 연소범위 외의 구역. 근데 연소범위 외의 구역도 온도 압력에 따라서 또 연소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안전하게 되려면은 연소 상한계에서 플러스 4%, 그다음에 연소 하한계에서 마이너스 4%일 때 그는 뭐다고요? 안전한 여유 구역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산소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MOC, LOI는요. 134에 나왔어요. 다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MOC는 워낙 중요하니까 뭐다고요?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MOC와 자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볼게요. MOC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은요. 불활성화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죠? 살짝 불활성화를 설명하라 하면 뭐다고요? MOC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연결고리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MOC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는 것은 뭐다고요? 불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불활성화를 하는 방법은 MOC를 알아야 불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MOC는 연소 화학계에서 산소 농도입니다. 연소 화학계에서 산소 농도보다 줄게 되면, 불활성화해서 줄게 되면 화염은 전파되지 않으니까요. 이 두 개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MOC도 물어봤던 적도 2번이나 물어봤고 있고, 불활성화도 2-3번 물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개는 같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불활성화 물어볼 때는 MOC를 작게, 불활성화를 많게, 만약에 MOC를 물어보기는 MOC를 많고 최종적으로 뭐다고요? 불활성화를 써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에너지 관점입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나올 부분들이 발화점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발화점의 영향 요소를 많이 물어봤고요. 인화점 측정 방법도 물어봤네요. 자, 여기서는 조금 나올 확률은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화염일주 한계 최대 안전 틈새가 77에 111에 나왔어요.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자, 화염일주 한계 최대 안전 틈새, 그리고 소염거리 93에 111에 나오네요. 이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염일주 한계를 알아보는 이유는 뭐다고요? 이유는 내압 방폭 구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다 연결해내야 돼요. 하염일주 한계를 물어봤어요. 측정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러면 하염일주 한계 정의, 측정 방법을 얘기하고, 하염일주 한계에서 최대 안전 틈새에 대한 부분들 나와줘야 되고, 최대 안전 틈새로 나오면 뭐다고? 대책인 내압 방폭 구조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걸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어떻든 간에 별표 3개, 하염일주 한계 최대 안전 틈새, 그리고 소염거리 별표 3개이고요. 그리고 최소 발화 에너지입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소 발화 에너지는 최소 주마 전류비를 알아야 되고, 최소 주마 전류비는 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본질 안전 방폭 설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본질 안전 방폭 설비는 126회, 그리고 106회, 91회 물어봤네요. 자, 이것도 별표 3개 이상입니다.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본질 안전 방폭 설비를 물어봤는데 최소
발화 에너지라든지 채소 점화 전류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연결고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살짝 언급해주고 본질 안전 방법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자동 발화와 인하인데 자동 발화와 인하는 99에 물어봤어요. 인하는 98에 물어봤습니다. 자, 요 두 개를 보면 별표 3개이고요. 자연 발화는 또 다르게 물어봅니다. 자연 발화에 대해서 는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자연 발화의 영향 요소는 뭐냐? 예, 열, 태공, 온수, 발표초. 대책은 뭐냐? 열, 태공, 온수, 발표초. 열 전도율은 어떻게 되느냐? 퇴적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공기는 어떻게 되느냐?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수분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 다음에 발열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예, 표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요게 약간, 응용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열 방사에 의해서는 자연 발화와 열 고온 기류에 의해 자연 발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죠? 그리고 대류에서 의해서 열이 전달돼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부분과 열 방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어봤네요. 그죠? 131에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응용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화학 반응 속도입니다. 화학 반응 속도는 이것은 큰 그림에서의 여러분 장판입니다. 자, 이것을 작은 그림에서 장판지를 알아볼게요. 사실 이거는 맛배기입니다. 그죠? 자, 이건 작은 그림에서 뭐다고요? 예, 연결고리입니다.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아레니우스 식이 나오되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96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아레니우스 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나왔을 때는 뭐냐면 두 번째 나왔을 때는 85회 화학 반응 속도 나왔고요. 96회는 화학 반응 속도와 충돌이 이루는 데서 시험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왔던 112회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레니우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충돌이 이루는 데 대해서 설명하고 전이 상태 이루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온도와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 최종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나왔다가 처음에는 85회는요. 그럼 두 번째는 화학 반응 속도와 충돌이 이루는 데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나왔던 112회는 뭐다고요? 아레니우스식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한 거, 충돌 이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이 상태 이론에 대한 거, 온도와 반응 속도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사실은 뭐다고요? 연소의 관점을 원자, 분자가 어떻게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나타낸 거죠. 자, 온도가 높아지고 화재가 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높아지죠. 원자나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면요. 충돌에 의해서 뭐다고요? 유충돌이 많아지게 되면 활성 라디칼이 만들어져요. 자, 활성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뭐다고요? 산소와 활성 수소가 결합을 하면 연소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이것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전이 상태 이론은 활성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활성계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계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뭐다고요? 활성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상태를 전이 상태라고 그러고 그걸 활성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런 작은 장판지예요. 그리고 이 앞쪽은 큰 장판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큰 장판지고 작은 장판지를 다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장판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들이고 이거 가지고 설명을 다 못하니까 뭐다고요? 큰 장판지가 이거 가지고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는 뭐 연소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연소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중요해요. 자, 이게 상에 따른 부분인데 고체 연소 형태, 그 다음에 액체 연소 형태, 기체 연소 형태인데 기체 고체 연소 형태는 옛날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골라서. 근데 뭐냐면 액체 연소 형태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많이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체는 저온 복제 발화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불꽃 유무에 따라서 나누는데 여러분들 분소성 화재 불꽃이 있느냐 불꽃이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분소성 화재는 75에 119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28은 좀 어렵게 물어봤습니다. 분소와 표면 연소를 물어봤어요. 표면 연소 수치입니다. 근데 분소는 뭐냐 수치 아니에요. A급 목재의 가해물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목재 가해물은 A급 화재이기 때문에 훈수성 화재입니다. 그죠? 물론 불꽃 화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훈수성 화재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훈소 화재는요. 온도와 산소가 공급이 되면요. 불꽃 화재로 진행이 돼요.
그것도 물어봤죠. 그래서 훈소성 하재에서 불꽃 하재로 전이되는 어떤 그 과정에서 관련된 영양 요소는 뭐냐? 온도나 산소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고요.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고, 훈소와 표면 연소의 차이점입니다. 표면 연소는 수치입니다. 그죠? 훈소는 뭐다고요? 일반 가연물 하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열 에너지는 120회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봤고요. 자, 화학적인 에너지원, 전기적인 열 에너지원요. 전기적인 열 에너지원 중에서 유도 가열, 유전 가열, 아크 가열은요. 109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크 차단기에 대한 부분이 뜹니다. 이게 130회 나왔지만 우리는 모든 하재의 원인들은요. 누전에 의해서 하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 5% 미만입니다. 아크로 인한 하재가 뭐다고요? 80%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다고요? 누전 차단기에 대한 부분들이 의무이고요. 아크 차단기는 의무가 아니에요. 근거사항입니다. 그죠?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출열과 아크열이 115가 나왔고요. 어떻든 전기의 열 에너지원 중에서도 뭐라고요? 예, 아크에 대한 에너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적인 열 에너지원, 마찰열, 마찰 스파크이고요. 단열 압축열이 있습니다. 112에 124에 있고요. 자, 이것은 단열 압축열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하면 나왔고요. 단열 압축열을 가지고 계산 문제로 하면 풀었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핵분열에 대한 게 또 시험에 113에 나왔고요. 열 에너지원은 110회 전후로 110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많이 나왔다가요. 지금은 좀 주춤해 있는 어떤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열 에너지원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출연한 아크열, 아니면 아크 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연소의 이상 현상은요. 산소의 결핍에 대한 연소의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백파이어, LOT, 불완전 연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완전 연소는 또 110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74회, 96회, 110회, 112에 나왔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이것도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런 불완전 연소는 뭐다고요? 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불완전 요소의 기본적인 어떤 의미, 그 다음에 특징들, 이렇게 적어 주시고 멈추시면 안 돼요. 건축물에서 불완전 요소가 일어나는 어떤, 어떤 연료지병하지 아니고 환기지병하지, 이런 것들도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방의 적용까지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화재 성장은 중요합니다. 화재 플럼이 있습니다. 화재 플럼의 메커니즘과 그 다음에 소방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자, 온도가 화재가 나면 온도 올라갑니다. 자, 로우는 RT분의 PM이 되기 때문에 뭐다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작아집니다. 가벼워지니까 부력이 일어납니다. 천정을 만나서 수평으로 빠른 가스 흐름이 생기죠. 셀링제트 플로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뭐다고요? 이 열기류의 과정들, 셀링제트 플로우의 과정들이 연소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차가운 공기의 인입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냉각되겠죠. 그래서 그 온도가, 자, 가스층의 온도가 일반적인 온도와 똑같아지면 하강합니다. 자, 그리고 피계 법칙에서 산소의 밀도가 높은 곳에 낮은 농도 쪽으로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와류가 형성이 되죠. 자, 화재 플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천정 제트 흐름, 개요 특징, 소방의 적용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화재 플럼 영향 지역 108회에 물어봤습니다. 5개 영역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하염이, 직접적인 하염이 있는 영역, 그 다음에 고온 기류가 있는 영역, 열 복사에서 영향을 받는 영역, 그 다음에 천장유의 영향을 받는 영역, 고온가스층의 영향을 받는 영역, 이 5가지를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설비 작동 유무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높이와, 천정 높이와 그 다음에 기류의 어떤 떨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뭐다고요? 기류 속도와 기류 온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지금은 계산 문제가 그런 계산 문제가 잘 나와요. 완전히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이면서 이런 것들이 이론적이면서 실제적인 거면서도 이론적인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25 잘 봐두셔야 돼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잘 봐두셔야 됩니다. 화재 플럼과 스프링쿨러 설비의 종말 속도는 120에 6회 나왔어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 번 나온 게 아닙니다. 3번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되겠어요. 화재 플럼, 화재 플럼 부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설비 종말 속도입니다. 자, 종말 속도는 어때요? 18U분의 D제곱지에 로 W 마이너스 로 A입니다. 자, 이것은 V 부력은요, 루트의 2GH의 로분의 로 A 마이너스 로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밀도 차이에서 부력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설비가 작동해서 생기는 이 종말 속도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만약에 종말 속도가 크면요, ADD가 RDD보다 크기 때문에 진압.
만약에 이 부력이 크고 쪽말 속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ADD보다는 RDD가 크기 때문에 화재는 진압에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화재 성장의 사면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연소공학에서 화재 성장 및 열전달은요, 연소 생성물하고 쌍두마차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화재 성장의 사면수 발화, 연소 속도, 화염 확산 속도 중요하고요. 자, 연소 속도는 91에 131에 물어봤습니다. 자, 연소 속도는 L분의 Q2'이고요. L은 기화열인데요. 열 용량 가지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연료속은요, 흡열이 되는 열량과 방출되는, 손실되는 열량의 차이고요. 자, 이거 가지고 푸는 건데, 요거 가지고 기체, 액체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고체, 액체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액체는 또 경질, 중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염 확산 속도는, TIG분의, 델타 F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액체에서는 ASU, 그리고 로 F분의 로 U 위에 W입니다. 루트입니다. 이런 것들, 가솔린 화재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열 용량은 노C입니다. 노C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열 확산은 K를 로C로 나눈 겁니다. 자, 열 관성은 K로C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잘 물어봐요. 열 용량과 소방의 적용, 열 확산율과 소방의 적용, 그 다음에 열 관성과 소방의 적용, 이런 것들도 잘 물어보니까 기본적인 부분들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열 전달입니다. 열 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열 전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저번에는 또 뭐냐 하면 퓨리의 열 전도 법칙과 뉴턴의 냉각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건 전도, 대류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봤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복사율입니다. 복사는 기본적인 뭐다고요? 완전한 복사체인 흑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방사율은 실제 흑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분해, 실제 물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자, 이런 것들. 방사율에서는 흡수 계수, 그 다음에 표면 효과, 이런 거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이것은 열 전도 차폐가 128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방사율. 자, 형태 계수, 배치 계수라 얘기합니다. 자, 이것들은 화염의 크기와 그 다음에 그 수율면, 화염에서 열 복사가 나와서 받는 어떤 물체에서 복사해서 받는 어떤 물체가 영향을 끼치는 걸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화염의 크기,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주위 온도, 압력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그죠? 이것도 별표 한 3개 정도 됩니다. 방사율도 별표 3개가 되고요. 열 전달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무차원수가 나오는데, 무차원수는 요즘 굉장히 확대되는 어떤 성향을 나타내요. 옛날에는 열전달 화재 관점에서 물어보는 열전달을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담콜라라는 어떤 반응 폭주에 관계되는 어떤 문제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뭐냐면 이 기계에서 가리키는 어떤 열전달로 무차원수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추세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기본을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무차원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소 생성물입니다. 연소 생성물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소 생성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4에 130에 102에 나왔어요. 자, 이 부분들은 아니 나오고 130에 나왔으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염 연소 연기, 여러분들 온도가 낮은 고온 연기에, 온도가 높은 고온 연기의 유동과 온도가 낮은 저온 연기의 유동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이렇게 됐는데, 저온 연기의 유동은 온도가 낮으니까 단층화가 문제가 생기겠죠. 단층화 가지고 설명을 해가면 될 것 같고요. 고온 연기의 유동은 연기가 확산되어 가는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응용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단층화, 성층화에 대한 부분들은 131에 128에 물어봤고요. 자, 농도 표시 부분 넘어갈게요. 발연계수 넘어가고요. 연기의 특성들 있는데 80배는 물어봤습니다. 연기의 유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34에 있잖아요. 연기의 유동에 대한 어떤 대책을 물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실 가능성이 큰데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봐야 되겠죠. 자, 유해성. 시각적, 심리적, 생리적인 어떤 유해성이 있는데 이게 133에 나왔습니다. 자, 수율과 농도도 있네요. 이런 것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가시도와 관계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어요. 옛날에 가시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125에, 117에
그리고 112에 85에 물어봤는데 여러분 램버트 비례 법칙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램버트 비례 법칙. 연기가 생겼을 때 발광부에서 빛을 줬을 때 수광부에 빛이 도달할 텐데 그 도달하는 빛은요. 예. 연기의 두께에 관계 있더라. 연기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도달하는 빛은 줄어들더라. 그다음에 연기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다고요? 빛이 도달하는 빛은 낮더라. 자, 이런 것들 원래 빛을 비추는데 그래서 램버트라는 사람은요. 연기의 두께와 빛의 감소. 그다음에 비의 법칙은 연기의 농도와 빛의 감소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요거 설명해 주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것은 아직 한 번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자, 거기서 감광계수 광학 밀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CS, 그 다음에 D.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광학 밀도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광학 밀도에다가 뭐다고요? 가연물의 크기, 분해, 연기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의 크기, 아니면 챔버의 크기,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 비광학 밀도도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투과율이 있죠. 투과율은, 전체에 빛을 준 I0분에 빛이 도달하는 빛, 투과율을 볼 수 있고, 100분율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감광률 암흑도는 뭐다고요? 1 마이너스 투과율. 이렇게 하면 이게 암흑도죠. 그리고 또 감광률이기도 합니다. 100분율로 둘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번에 감광률은요, 감광률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감지기가 20m 이상 된 감지기를 이야기를 할 때, 20m 이상의 감지기는 설치 재배 장소이잖아요. 근데 20m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감지기를 설치하는 감지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불꽃 감지기, 하나는 공기 흡입형 아날로그식 감지기,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그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뭐냐면 공칭 하학 농도 미터당 5% 이하의 초고감도를 가지고 있는 감지기를 써야만 20m 이상의 광주시 불리형 감지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까지 여기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미리 예상되는 문제까지도 다 짚어줬으니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돌 효과입니다. 연돌 효과 126회, 80회, 90회, 109회 나오는데 나올 때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요. 자, 이렇게 유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건축, 기계, 소방에서 대책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114회는 일반적인 노멀 스테이 이펙터, 그 다음에 리버스 스테이 이펙터에 대해서 물어봤던 적도 있습니다. 자, 중성대 구하는 문제는요, 132회, 114회 물어봤습니다. 자, 피스톤 요건은 75회, 100회, 131회 물어봤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응용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고 승강로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이고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만약에 승강장에 여러 가지 어떤 원인 때문에 연기가 침입하면, 승강장에 연기를 침입하게 하게 되면 승강로에 연기가 침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연기의 어떤 확산은 피스톤 이펙터와 스택 이펙터 해가지고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이 응용해서 물어본 거죠. 자, 칸탄 프로그램도 물어봤던 적도 있습니다. 자, 연기의 교란은요, 스모크로깅, 스프링쿨러 설비에 의해서 연기가 있는 상태에서 스프링쿨러 설비가 동작을 하면 냉각되어서 연기가 하강해서 연기 교란에 의해서 소화활동이나 피난이 어렵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플러그 홀링은요, 연기의 농도는 작고요, 팬의 용량이 커서 연기의 교란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플러그 홀링은 3번이나 물어봤어요. 97회, 115회, 121회. 스모크 로깅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의 추세 같은 경우는 뭐다고요? 스모크 로깅과 플러그 홀링은 동시에 물어보는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배연창 중요합니다. 116회, 100회, 80회, 69회 총 4번에 걸쳐서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안 나왔다 하면 지금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 설치 기준, 그다음에 면적에 대한 설치 기준, 이런 것들 준비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런 것도 소개는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배연창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정량적인 부분들이 아닌 거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줘서 여러분 결론에 적어 주셔야 되겠죠. 자, 자연 배연인 배연창, 그리고 기계 배연, 인 뭐다고요? 거실 제한 설비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강의 이외의 어떤 개념도 물어봤습니다. 122회. 자, 대책입니다. 연소의 사유설 관점에서 가연물 제거, 그 다음에 산소 질식, 그 다음에 점화온 냉각, 그 다음에 연쇄 반응 구축의 효과,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120회 하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고요. 여기서
예, 120회 나왔을 때 연쇄 반응과 예, 부충의 소화 이런 관점이 나왔습니다. 자, 물리 화학적인 어떤 소화가 물어봤는데 예, 180배, 130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관점인데요. 이 하재 저항입니다. 하재 저항인데 하재 저항은 패시브 관점, 그다음에 액티브 관점. 액티브 관점은 소화 설비인 예, 기계, 그다음에 경보 설비인 전기, 그리고 방화적인 어떤 측면까지 다 포함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재 종류가 있는데요. A급, B급, C급. 이번에 D급에 대한 부분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D급이 원래는 기준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들어갔죠. 자, 아리셀 하재 때문에 D급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요것 때문에 알아두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소화기구에서, 이건 기기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소화기구에서 예, 적응성이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소화기구의 적응성. 그 소화기구의 적응성이 D급에 대한 포함이 되었으니까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K급은 식용유 하재의 형태로 많이 나왔지만 예, 좀 더 확대돼서요. 식용유뿐만 아니라 주방양 덕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재까지도 알아보는 상업용 조리시설 하재 특성과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요것도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기타 연소 효율, 열 효율도 96개, 그 다음에 69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발열량, 예. 저위 발열량, 고위 발열량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128에 나왔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에 대해서 나왔고요. 128에는 그 다음에 고위 발열, 저위 발열량에 대한 계산 문제도 130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한 틈 쉬겠죠. 자, 장판지 전기 소방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빠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공부한 것들을 쭉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본문이지만요. 미래 이슈적인 어떤 부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용어입니다. 도체 저항, 예, 접촉 저항, 절지 저항, 전련 저항, 전련 내리기인데 전련 저항이 독보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4에는 좀 어렵게 나왔죠. 그죠? 거기에 ELV, 예, PLV, FELV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죠. 자, 조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도의 개념과 예, 조도의 어떤 설치 기준의 내용들. 그다음에 희도의 개념과 희도에서 또 유도 등의 표시면의 희도, 유도 등의 승인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있는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까지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희도의 개념과 그 법 바뀐 거, 유도 등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열선 현상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쭉 일단 넘어갈게요. 125회 마지막 나왔습니다. 광전 효과 96회 나왔어요. 앞전 효과는 70m 나왔었어요. 근데 워낙 오래되기 때문에 내가 넣어놓진 않았지만 앞전 효과는 지금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식 압력 스위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 비상 방수술 이런 것들도 앞전 효과니까요. 봐두셔야 됩니다. 미의 산란 법칙도 117이네요. 그래서 강전 효과 미의 산란 법칙도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미의 산란 법칙은 파장과 입자와의 크기의 관계죠. 그래서 파장과 입자의 크기가 거의 비슷할 때 산란이 많이 일어나고 그 산란을 미의 산란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입자의 크기는 2분의 람다에서 10람다이죠. 자, 반도체 있잖아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알아두셔야 되고요. LED도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LED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유도등 관점에서 바로 알아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가지고 포토 다이오드,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샤레 법칙을 이용한 감지기, 공기식, 공기환식, 샤레 법칙, 그 다음에 이용 감지기, 예, 공기식, 공기환식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선 통신 이론입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예, 반사, 특성 임피던스는 뭐냐면 예, 전자파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전자파를 보낼 될 겁니다. 신호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신호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 신호가 어떤 매질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이런 관점입니다. 원래 임피던스라는 관점은 신호를 줄 때 전압이나 전류가 전류의 흐름에 어떤 방해를 관점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방해 관점은 관점인데 무선 통신 보조 서비스에서는 150에서 450MHz에서 그 주파수에서 일어나는 어떤 왜곡된 파형을 일으키는 어떤 반사 계수가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 다르면 다를수록 반사 계수는 커지고요. 정지 파비는 큰데 정지 파비는 물어봤습니다. 정압도 물어봤고요. 자, 이런 것들 정압에 대한 부분도 나올 때가 됐어요. 106회 나왔습니다. 자, 누설 동축 케이블은 132에 나왔고요. 자, 손실의 종류 많이 나왔습니다. 127에 그다음에 93에 132에 이렇게 물어봤고요. 손실 측정 방법은 127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글레이딩도 이렇게 나왔고요. 글레이딩도 이제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 손실과 전송 손실을 잘 이용을 해서 이 누설 동축 케이블이 깔려있는 모든 영역을 못하고요. 똑같은 수신 레벨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쪽이 있어요. 신호를 받는 쪽이 있으면 신호를 받는 쪽은 굉장히 신호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레이딩은 그런 의미를 없애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내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똑같은 레벨에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점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압 강화와 관계되는 부분들, 전압 강화 유도에 좀 잘 아시죠, 그죠? 자, E는 V에서 마이너스 VR, 뭐 때문에 생긴다요?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흘렀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죠? R은 또, R은 로 S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로 가지고, 윤동선의 기본적인 고유 저항은 58분의 1, 그리고 그 도전율은 97%니까 0.97분의 1, 그리고 뽑아내면 0.0178 이렇게 되는 거죠. S분의 Li 이렇게 되는 거고 1000S로 나타내면 17.8 Li가 되는 거고 하나 더 있죠. 그죠? K가 전압 방식에 따른 개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요것도 점점 나올 때가 돼 갑니다. 자, 전선 굵기의 영향 요소. 여러분 E는 자, 일단은 E는 1000S분의 17.8 Li, K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압 강화 영향 요소는 뭐다고요? 전선 굵기, 그다음에 길이, 그다음에 전류, 전기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S로 되면 전선 굵기의 영향 요소 하면 어떻게 1002분의 17.8 Li, 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선 굵기의 영향은 뭐다고요? 전선 굵기는 전압 강화, 그리고 길이, 전류, 그다음에 전기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그죠? 자, 이 공식 하나 가지고 다 생각이 나야 돼요. 그죠? 해야 될 양은 많잖아요. 이 공식 하나 가지고 뭐다고요? 전압 강화에 대한 영향 요소와 전선 굵기의 영향 요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퍼킨즈 효과도 이렇게 나왔고요. 퍼킨즈 효과도 점점 나올 때가 돼 갑니다. 123에 119에 91입니다. 여러분들 기본 문제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잖아요. 법규망 문제가 많아지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기본 문제에 대한 어떤 출제율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회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접지 이론입니다. 자, 접지 이론에서 일단 나올 것만 찍어보겠습니다. 자, 목적 받으셔야 되고요. 자, 접지 시스템의 분류. 접지 시스템 종류인데, 옛날에 접지 시공, 방법, 접지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제 이 게이시 코드에서는 접지 시스템 분류, 접지 시스템 종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호접지, 개통접지, 낭접지 이야기 했고요. 목적에 따른 분류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131회는 뭐예요? 보호접지, 개통접지, 낭접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목적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접지 시스템의 분류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뭐다고요? 보호접지, 개통접지, 낭접지 적어주셔야 되고요. 접지 시스템 종류를 이야기하면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TNTT, IT도 지금 무르익어 있는 상태입니다. 받으시면 되고요. 자, 접지 저항 방법은 조금 한테 보실 거고요. 접지 저항 측정 방법이 좀 중요하다. 이게 3번 나왔고요. 112에 100회 79에 나왔어요. 별표 4개예요. 자, 위험 전압, 접촉 전압은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나올에 대한 어떤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접지 대상도 별표 3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는 별표 3개인데 구성 및 원리, 목적, 시설 기준 기본적인 부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크 차단기는 130배 나왔지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별표 3개로 할게요. 아크 차단기가 최근에 기본적인 어떤 뭐다고요? 추세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크 차단기는 소방 설비에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설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방 설비에서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아크로 인해서 차단되면 소방 설비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MCC가 아크를 많이 일으키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범퍼 연결되어 있다. 만약 앞쪽에 만약에 아크 차단기를 설치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크 차단기는 뭐냐면 경보하는 게 있어요. 차단은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설치해서 소방 설비에서는 설치할 수도 있겠죠. 자, 차단기 이론입니다. 전기 하지 이론이고요. 전기 하지 이론은 옛날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고 흑연화 현상 트래킹 정도, 그다음에 아크율 정도 이런 식의 포커스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전기 이론은요. 정전기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126 여기에 대전 126회 대전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136회니까 서서히 이제 기본 문제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발생 영향 요소, 대전 현상, 물리적 현상, 그다음에 정전기 장애, 그다음에 대책에 대한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제전기는 122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것들이 이제 석유류의 배관에 석유가 이동할 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어떤 이런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고무 타이어에 유물 주입 시에 정전기 완화 조치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정전기 기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 비상경보 설비입니다. 넘어갈게요. 비상방송 설비는 굉장히 어렵게 물어봤습니다. 자, 신호 변환 원리 정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선시, 그 다음에 설치 기준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 정도에서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어요. 자, 자탐 설비에서는 경계구역 봐두셔야 됩니다. 경계구역 봐두셔야 되고요. 자, 비하제보는요. 비하제보의 기본이 나왔던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하제보의 감지기에 기술 기준,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색 기술 기준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113회. 그리고 NFPA 비하제보 130회, 파스 설비 134회에 해석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NFPA 비하제보하고 그다음 비하제보 시험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리전트 자탐 설비는 123회 79이 나왔어요. 설적. 인텔리전트 자탐 설비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인텔리전트 자탐 설비의 기능은 얼마 있느냐?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지기는 있는데 동작 특성 곡선요. 이거는 별표 3개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성 및 원리 82에 물어봤던 적이 있고요. 역시 여기는 반도체식의 서비스트가 주로 나왔습니다.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자동식 공기관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88에 92에 나왔고요. 88에 92에는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105회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열전대식 101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119회, 118회, 114회, 105회, 196회 나왔습니다. 자, 광센서가 워낙 오래전에 나왔어요. 나만 살는 원리가 107회, 103회 나오고 그때 이후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자동식, 보상식, 자동식의 정원식을 가지고 있는 보상식에 대한 것들도 118회 나왔고요. 사실은 지금 나올 게 굉장히 많죠. 기본 문제가 나오는 그 확률이 줄어드니까요. 회전율도 덩달아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감지기, 이온화식 감지기는 좀 떨어집니다. 이온화식 감지기는 방사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지고 있고요. 광전식 중에서도 공기 흡입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 관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꽃 감지기가 최근에 많이 나왔다가 지금 또 소강 상태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꽃 감지기를 물어보면 화재가 나면요. 나오는 부분이 200 나노미터입니다. 그리고 2500 나노미터입니다. 자, 요것은 가시광선 영역이고, 이거는 자외선 영역입니다. 유기화합물을 태우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가스가 뭐라고요? CO, CO2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4.4에서 4.7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검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감지기, 주소형 감지기, CO 감지기 있습니다. CO 감지기도 봐두셔야 되고요. 아날로그 감지기, 이거 봐두셔야 돼요. 123회에 끊쳤습니다. 4번이나 나오는데 불구하고요. 복합형 감지기, 다실온식 감지기도 113회, 요것도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소방 배선입니다. 옛날에는 소방 배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94회, 81회, 79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자폐선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 130회, 125입니다. 자, 자폐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130회 나왔고요. 자, 공사, 지금 내화 내열 방법에서는요, 확 줄었습니다. 공사 방법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성능 기준은요,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있는 성능 인증 받으시면 되고요. 옛날에 금속재 가열 전선관 중에서 2종 가열 전선을 사용이 가능한 이유, 1종을 쓰지 않는 이유, 이렇게 물어봤고요. 전선관 내에 배선할 수 없는 이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 더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NFPA 배선 구성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잔존 능력이 바뀌었어요. 예, 클래스 4가 레벨 4가 생겼습니다. 1시간 내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요거 잔존 능력에 대한 부분들. 자, 클래스 A와 B, X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통신, 입력 장치로, 통보 장치로, 그다음에 신호 선로회로, 이런 것들로 위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 전송 방식이 있습니다. 자, 전송 방식이 있고요. 편조 방식이 있어요. 신호 변환 논리. 다 두 개 다 별표 3개입니다. 봐두셔야 됩니다. 변조 방식, 샘플링, 그 다음에 양자화, 부호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순 전송 방식은 시분할, 주파수 분할, 코드 분할, 이런 것들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배전 교차 회로 방식은 130에 나왔으니까 좀 떨어지고요. 통신망 기술도 조금, 그 중요성에 비해서, 최근에 좀 중요시 되고 있지만, 뭐 쓰는 게 딱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123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IoT 배선은 사실 나와야 되는데요. 두 개 92에 86개 때는 유비쿼터스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123에 115에는 IoT 배선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현실화됐잖아요. 어디예요? 우린 재래시장에 설치되는 부분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미 그것이 적용이 된 부분들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IoT 배선 지금 재래시장에 설치된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시험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이클적으로 나올 때가 됐는데, 사이클적으로는, 이슈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신기 넘어가고요.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있습니다. 자, 누전 경보기의 원리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유도등은 LED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2선식, 3선식 위주로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조명 등 시각경보 장치 피난 유도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발전 설비입니다. 일반 전기에서 비상조능 설비인데요. 디젤 발전기, 가스터빈 발전기가 108이 나왔습니다. 자, 저번에 국토교통부의 설계 지침에 대해서 130이 나왔어요. 다시 나오는 것들은 소방용 발전기 용량, 전용, 합산, 겸용, 소방전용 우선용 발전기 위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봐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UVR 위치도 한번 봐두세요. 이게 한전의 저압 쪽에서 일어나는 UVR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 근거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고시 형태로요. 봐두셔야 됩니다. 자, 축전지는요. 축전지 용량 산정 알아두시면 별표 3개고요. 용량 환산 개수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계산 문제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UPS는 구성 및 원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 선정 방법 그리고 선정시 고려사항이 있는데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다이나믹 UPS라든지 온라인 오프라인 동작 방식별 UPS라든지 이런 것들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은요. 최근에 구성 원리, 그다음 설치 대상, 설치 기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한 템포 좀 떨어질 겁니다. 지금까지도 뭐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 하지 위험성 대책, 그다음 전기 자동차 이 부분들은 계속 ING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 주차 구역의 대응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섬유주 수완 설계 가이드라인도 바뀌었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대응 방안이 지금 나왔죠. 보도 자료로.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1순위입니다. 여러분들 잘 봐두셔야 됩니다. 연료전지는 132에 나왔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고주파도 넘어갔고요. 유도상에 낙뢰 서지 SPD가 113에 112에 나왔고요. 정정기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전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앙페르 오른손 법칙이 있는데, 자,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알아고 연판인데 원래 더 나가면 회전자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내한테 개인적으로 배웠던 사람만 좀 봐두시고요. 자, 전기 이론이 있는데, 자, VL은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다. 자, 이 부분 하나 시험 114에 나왔고요. 그 다음 P는 루트 3VI 전력이 왜 어떻게 되느냐 증명하라 시험에 나왔고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I 델타 분의 IY가 3분의 1 되는 거 116개 나오는데 이 부분 알아두세요. 5번은요. 5번에 있는 것들은 기동할 때는 여러분들 Y델타 기동을 쓰는 거잖아요. 그 Y델타 기동을 쓰는 것들이 Y를 기동할 때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에서 원래 기동할 때보다는 3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걸 유도하라는 부분이라든지 계산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유도 전등기의 농용과 건선형 유도 전등기의 특징 봐두셔야 되고요. 기동 방식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콘덴서는요, 화재만 알아두시면 돼요. 옛날에 이런 방식은 안 나올 겁니다, 지금은. 자, 변압기 폭발, 전기적 폭발은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용 승강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표 4개 정도 됩니다. 지금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는요, 나온 지 오래됐어요. 쭉 나오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특히 안전장치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설치 대수, 그 다음에 배연 설비 구조 기준, 그 다음에 안전장치 기준까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전력의 종류가 있는데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있죠. 피상전력은 공급전력, 쓸 수 있는 전력, 유효전력, 쓸 수 없는 전력, 무효전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슬쩍 좀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지금까지 전기하고요. 연소공학에서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좀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10분 쉬었다가요. 두 번째 시간이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법적인 어떤 개정된 문제와 시사 이슈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가올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